학교 앞 금연입니다. 거기서 당장 담배 끄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학교 정문 앞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아침 등교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담배 연기가 아이들 사이로 퍼져나갔거든요.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보이는 그녀. 하지만 놀란 상황을 바라보던 박기철 수의의 눈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방끈 안쪽에서 반짝이는 금속줄. 그건 군번줄이었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30년 전통의 떡볶이 골목으로 유명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몰려와 떡볶이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곳이었어요. 김순희 사장님의 순인의 떡볶이를 비롯해 5개의 작은 가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 냄새, 튀김 기름 타는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림. 이 골목의 오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이곳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륙건설이 발표한 대형 프랜차이즈 단지 재개발 계획 때문이었거든요. 30년 터전이 하루아침에 철거 대상이 된 겁니다. 상인들에게 통보서가 날아왔고 그들을 압박하는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협박 전화가 오고 가게 유리창이 깨지고 밤이면 수상한 차들이 골목을 배회했어요.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는 대답뿐이었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모두 알았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등교하는 아이들이 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파란 교복을 입은 초등학생들이 3, 4, 5 모여 걸었어요. 어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어떤 아이는 친구와 장난치며 걸었습니다. 가을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박기철 수의는 평소처럼 정문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는 이 학교에서 15년째 근무 중이었어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걸음걸이가 불편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보냈거든요. 그때 학교 정문 바로 앞 떡볶이 가게 앞 공터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최태준과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42세의 최태준은 지역폭력 조직 간부였습니다. 대륙건설로부터 떡볶이 골목 철거 작업을 맡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는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하 3명은 그보다 덩치가 컸어요. 최태준이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부하들도 하나씩 받아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4번 켜졌어요. 담배 연기가 아침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등교하던 아이 몇 명이 기침을 했어요. 얼른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기철 수의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 금연구역이었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지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아이들 바로 앞에서요. 박수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달간 떡볶이 골목을 괴롭혀온 바로 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선을 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그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박수희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걸음이 느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10m 거리가 참 멀게 느껴졌어요. 형님, 여기 금연구역 아닙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수희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학교 금연구역 안내문 복사본이었어요.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규정상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 금연구역인데요. 최태준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박수희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뭐, 이 늙은이가 지금
부하 중 덩치 큰 남자가 박수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박수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그림자가 박수희를 덮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말댔구야. 남자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수희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는데 법으로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태준이 그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한 손으로 구겨버렸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겨진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수희는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최태준의 부하가 박수희의 모자를 탁 쳤습니다.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색 모자가 먼지 낀 바닥에 굴렀습니다. 박수희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넘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난간을 잡고 버텼어요. 등교하던 아이들 몇 명이 그 장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떤 아이는 그냥 얼른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나가던 학부모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못 본 척했습니다. 야, 할배. 다음부턴 보이지도 마라, 알았어? 박수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다니. 15년간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서류, 제가 줍겠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최태준과 부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 흰색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출근길인 듯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구겨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천천히 펴서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박수희에게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수희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여자 뭔가 다르다.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다르다. 여자가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햇살이 종이를 비췄어요.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보건법 재구조이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절대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어요. 최태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당신 누구야?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여자가 가방을 어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손으로 가방끈을 잡고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방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뭔가를 반짝이게 했어요. 박수희는 그걸 봤습니다. 가방끈 안쪽에 부착된 금속줄, 얇고 은색이었어요. 군번줄. 박수희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40년도 더 전 일이지만 군번줄은 잊을 수 없었거든요. 저분 군인이었나? 순간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준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30대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서은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아줌마, 여기서 법 타령하지 마. 우리는 이 동네 아는 사람 많아. 부하가 덧붙였습니다. 과태료? 그거 누가 물리는데? 경찰이 물리죠. 서은채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요.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 앱을 실행했어요. 빨간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요. 최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서은채 얼굴 쪽으로 뿜었어요. 하지만 서은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줌마, 세상 참 용감하게 사네. 혼자 사나? 혼자 삽니다. 그리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서은채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위협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자. 처음 보는 타입이었습니다. 최태준의 부하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움직였습니다. 박수희의 어깨를 떠밀었어요. 박수희가 비틀거렸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균형을 잡기 힘들었거든요.
넘어지려는 순간 서은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박수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균형을 잡게 해줬어요. 서은채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부드럽게 받쳐줬어요. 박수희는 그 손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 손이 아니야.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훈련으로 단련된 손이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은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박수희를 안전하게 세워주고 나서야 최태준 일당을 다시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워졌어요. 최태준의 부하가 서은채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큰 손이 서은채의 어깨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닿기 전에 서은채가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가볍게 하지만 정확하게요. 그리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굽혀졌어요. 하지만 서은채는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목 관절의 정확한 지점을 눌렀을 뿐이었어요. 관절기였습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기술이었거든요. 폭행은 형법 제260조 위반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차분한 목소리로 법조항을 말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부하는 손목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어요. 여자한테 당했다는 수치심이요. 등교하던 학부모 몇 명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꺼낸 사람이 있었어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최태준은 그걸 봤어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최태준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서은채를 째려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아침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작 종이 울렸어요. 8시 30분이었습니다. 자, 선택하세요. 서은채가 최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군인 특유의 리듬이 있었어요. 짧고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첫째, 사과하고 담배 끄고 가시든지. 둘째, 흡연 구역으로 이동하시든지. 셋째, 쓰레기 치우고 가시든지. 3가지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할지 눈치를 봤습니다. 주변에선 학부모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5초 드릴게요. 서은채가 덧붙였습니다. 최태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를 크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일단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졌어요. 발로 비벼 껐습니다. 좋아. 오늘은 봐주는 거야. 담배꽁초 주우세요. 서은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최태준이 멈춰섰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 경범죄 처벌법 위반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대단한데. 누구야? 최태준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굴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아, 알았어. 최태준이 담배꽁초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하들도 자기 담배꽁초를 주었어요. 주변 학부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저 무서워 보이는 조폭들이 담배꽁초를 줍다니. 최태준이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움직였어요.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준은 차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봐주는 거야. 다음엔 각오해. 서은채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저는 항상 각오하고 삽니다. 매일이 훈련이거든요. 검은색 승용차가 떠나고 학부모들도 하나둘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박수희만 그 자리에 남았어요. 서은채가 구겨진 안내문을 펴서 박수희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규정은 지켜져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혹시 저 사람들 보복하러 오진 않을까요? 서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 겁니다. 예,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으니까요. 박수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은채가 가방을 다시 매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확실하게 대응하면 되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군인의 눈빛이었어요. 박수희는 다시 한번 서은채의 가방끈을 봤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금속줄.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서은채가 학교를 지나 출근길로 향했습니다. 박수희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6시, 서은채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전역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직 풀지 않은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떡볶이 골목의 간판들이 네온 사인으로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서은채는 재킷을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그녀의 루틴이었거든요.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체력 유지, 주변 환경 파악.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김순이었습니다. 50대 중반 떡볶이 골목에서 25년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녀는 서은채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아침에 그 일, 제가 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김순이의 눈가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서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혹시 시간 되면 우리 가게 들러요. 떡볶이 한 접시 드릴게요. 김순이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올까? 아니, 확실히 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혼자 오지 않겠죠. 조깅을 마치고 떡볶이 골목을 지나가던 저녁 8시였습니다. 김순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차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최태준과 그의 부하 6명이었어요. 마침 잘 나왔네. 최태준이 서은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김순이가 가게 문을 잠그려다 멈췄어요. 박수희도 퇴근길이었는지 골목 끝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어요. 남자가 7명이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참 기분 나빴거든. 최태준이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어요. 아줌마, 용감한 건 좋은데 말이야.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서은채는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킷 지퍼를 올렸어요. 10월 저녁이라 쌀쌀했습니다. 지금 밤 8시입니다. 주택가 소란행위 금지 시간이에요. 또 법 타령이야? 최태준의 부하 중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오늘은 법으로 안 되거든. 우리가 7이고 너 혼자잖아. 서은채가 박수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뒤로 가 계세요. 박수희는 떨리는 다리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순이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7 남자와 1 여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최태준이 손짓했습니다. 부하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오른쪽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은채는 고개를 살짝 숙여 피했어요.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앞으로 당기며 발을 걸었습니다. 쿵! 첫 번째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어요. 서은채는 허리를 숙이며 그의 팔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어깨로 밀어냈어요. 세 번째 남자가 옆에서 발로 찼습니다. 서은채는 그 발을 잡아 비틀었어요. 남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네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서은채는 뒤로 돌며 그의 다리를 걸었어요.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단 10초, 4명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최태준과 남은 부하 2명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이가 가게 문을 살짝 열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박수희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너 도대체 뭐야?
최태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서은채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신분증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육군 특전사 707수색대 소령 서은채입니다. 박수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역시 군인이었어. 골목 안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 여자 군인이래. 소령이면 엄청 높은 거 아니야? 최태준은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군인? 그게 뭐 대수야? 여기는 민간이잖아. 맞습니다. 민간이죠. 서은채가 신분증을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간인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당방위로 대응했다고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손목을 부여잡거나 다리를 절뚝이며 차로 돌아갔어요. 최태준도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좋아.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승합차 2대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김순이가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나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박수희가 다가왔습니다. 서은채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 분명 다시 올 겁니다. 서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녀는 가방을 다시 메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김순이와 골목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도착했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엔 더 재미있을 거야. 마이너스 최태준. 서은채는 문자를 삭제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학교 정문이 보였어요. 내일 아침에도 아이들이 저기를 걸어갈 겁니다. 안전하게. 그게 중요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증인, 증거. 군대에서 배운 대로였습니다. 기록은 무기가 됩니다. 증거는 방패가 되거든요. 밤 11시. 창밖을 보니 검은색 승합차가 학교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서은채는 커튼을 쳤어요. 내일은 더 치열할 겁니다. 최태준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서은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떡볶이 골목을 지키는 전쟁. 과연 서은채는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태준 뒤에 숨은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서은채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손목을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약간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상대방을 제압할 때 생긴 거였어요. 통증은 없었습니다. 익숙한 감각이었으니까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어요. 재킷을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은채는 잠시 멈췄어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한석주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양복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서은채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 사는지 안다. 명함을 내밀었지만 서은채는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은채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20분. 출근 시간이 촉박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복도 끝 계단 쪽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 참으로 이동했어요. 구두 굽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딱딱 딱딱. 계단 참에 도착하자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한석주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열었어요.
그 동작이 묘하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서은채에게 내밀었어요. 고소장이었습니다. 제목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폭행 피해 사건 고소장. 고소인 명단에 최태준 외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서류를 받아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정당방위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술서였어요. 맨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기철. 서은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제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서류는 차가웠어요. 박수희가 어둡고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수희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녹화 기록 확인서였어요. 어제 저녁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녹화가 안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전원을 껐다 켰다고 했어요.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CCTV를 끄고 집단으로 공격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네 번째 서류가 나왔습니다. 합의서였어요. 조건은 3가지입니다. 공개 사과 간섭 금지 서약, 합의금 300만 원. 합의는 안 합니다. 변호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서은채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굽이 계단을 치는 소리가 울렸어요. 딱딱 딱딱. 변호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은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층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곧게 펴고 걸었어요. 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출근길이었거든요. 학교 정문이 가까워졌어요. 박기철 수위가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정문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서은채가 학교 정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박수희와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10m, 5m, 3m. 박수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은채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수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서은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수희를 지나쳐 계속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수희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구부정한 어깨, 떨리는 입술, 회피하는 눈빛. 그 모든 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서은채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학교가 멀어졌습니다. 떡볶이 골목도 작아졌어요. 김순희 가게에 빨간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인의 떡볶이. 저 간판은 25년째 저기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했습니다. 버스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막혔습니다. 30분 후 회사가 있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빌딩 숲 사이를 걸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습니다. 모두 바빴어요.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은채도 그들 사이에 섞였어요. 회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9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검은색 슬랙스.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9층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서은채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억지였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은채 씨. 좋은 아침입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 많은 빌딩들, 저 많은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불의에 맞서 싸울까요?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겠죠. 박수희처럼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업무 관련 메일이 20개쯤 와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박수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이요. 변호사가 내민 진술서의 도장이요. 옆자리 동료가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습니다. 서은채는 조금 피곤하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막막한 거였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화면에 뜬 업무 자료를 바라봤지만 글자들이 흐릿했어요. 숫자들이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지만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었어요. 회의에 참석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동료들이 일어서며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서은채는 전화 통화가 있다며 먼저 가라고 했어요. 사무실이 조금씩 비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먼저 가세요. 전화 통화 좀 하고 갈게요. 책상 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어요. 모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어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결정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식당으로 가는 사람들, 편의점으로 가는 사람들, 모두 평범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진동이 책상을 때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은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받았어요. 사무실 한쪽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동료들이 돌아올까 봐요.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최태준이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났냐며 비웃었어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고 말했어요. 서은채는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태준이 크게 웃었어요.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하라고요. 하지만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냐며 조롱했어요. 전화 너머로 담배 피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이터 소리도 들렸어요. 그가 한 모금 빨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냐고요. 주민들도 다 겁먹었고 증인도 입 다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김순인의 딸 이야기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예쁘다고 했어요. 오늘 학원 간다던데. 서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최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했어요. 서은채가 물러서지 않으면 저 아이가 다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혼자 영웅 놀이하다가 무고한 아이가 다치면 그게 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서은채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싸우면 김순희 딸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물러서면 떡볶이 골목이 사라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서은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점심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화면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 2시, 3시. 오후도 끝없이 길었어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동료가 의견을 물었을 때 좋다고만 대답했어요.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면서요.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짐을 챙겼습니다. 서은채도 가방을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질 것 같았어요. 은채 씨, 같이 저녁 먹을래요? 네, 좋아요. 회사 근처 삼겹살집으로 갔습니다. 동료 셋이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었습니다. 동료들이 회사 이야기, 주말 계획 이야기를 했어요. 서은채는 듣는 척만 했습니다. 동료가 다시 한번 걱정하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냐고요.
서은채는 그냥 피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익숙해졌어요. 8시가 넘어서야 식사가 끝났습니다. 동료들과 헤어지고 지하철을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붐볐어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은채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빛이 깜빡이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어요. 어둠과 빛이 반복되는 터널 속이요. 지하철이 멈췄다 출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모두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반겼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거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왠지 쓸쓸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창문을 열었어요.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떡볶이 골목의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순인의 떡볶이,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저녁 조깅을 하려고요. 하지만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떡볶이 골목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김순이를 마주칠지도 몰랐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 딸이 위험합니다라고. 대신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동네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새 글이 몇 개 올라와 있었어요. 대부분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택배 관련, 반려견 관련, 주차 관련.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9시 30분이었어요. 서은채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김순이였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김순이는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을 비비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따라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학원 선생님이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어요. 서은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애가 겁에 질려서 울면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딸이 너무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서은채가 김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김순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닙니다. 김순이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나서는 바람에 사장님 가족이 위험해진 거예요. 김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더 꺼냈어요. 사진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 젊은 김순이와 남자가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김순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라고요. 20년 전에 조폭들한테 맞아 죽었다고 했어요. 김순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때도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자리가 좋다고 보호비 내라고 했다고요. 남편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자신은 겁쟁이였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도 제대로 못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목격자가 없다고, 그냥 덮였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김순이가 서은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가씨를 보니까 남편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20년 전 그때 자신이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싸워야 했는데 하고 말했어요. 김순이의 손이 서은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씨, 저 이번엔 안 도망칩니다. 우리 딸이 무서워하지만 그래도 싸워야 해요. 사장님, 김순이가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또 후회할 것 같다고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어제 골목에서 본 거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게 블랙박스도 있다고 했어요.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은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함께 서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아가씨가 용기 내줘서요.
김순이가 돌아가고 서은채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떡볶이 골목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김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떨리지만 단단했던 그 손이요. 20년 전 남편 이야기를 하던 그 눈빛이요. 서은채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떡볶이 골목을 지켜주세요. 내용을 적었습니다. 최태준 일당이 어떻게 골목을 괴롭히는지, 상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글을 다 쓰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글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조회수만 조금씩 올라갔을 뿐이었어요. 댓글은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서은채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떡볶이 골목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서은채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최태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박수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이요. 변호사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는 말이요. 하지만 김순이가 있었습니다. 떨리면서도 함께 서겠다고 한 그 사람이요. 서은채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태준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더 강하게 압박해올 거예요. 하지만 서은채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창문 쪽을 봤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어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서은채는 커튼을 쳤어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더 치열할 겁니다. 최태준은 김순이를 압박할 거예요. 하지만 김순이는 20년 전 후회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싸우겠다고 했어요. 서은채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잠이 왔어요. 떡볶이 골목을 지키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서은채에게도 편이 생겼어요. 과연 그들은 최태준과 그 뒤에 숨은 진짜 적에 맞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흘이었어요. 서은채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동네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서은채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평소엔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주머니가 서은채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서은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탔어요. 서은채도 타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서은채 코앞에서 닫혔어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학교 앞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인사하던 학부모들이 서은채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빨리 지나갔어요.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언니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서은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떡볶이 골목을 지나갈 때도 느꼈어요. 상인들이 서은채를 보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순이만 밖에 나와 있었어요.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크게는 못했어요. 다른 상인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전처럼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같이 가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은채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요. 사무실 책상에서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못 들은 척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새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204호 여자 때문에 우리 동네 난리. 글을 눌러 읽었습니다. 서은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었습니다. 저 여자 군대에서 문제 일으켜서 쫓겨났대요. 두 번째 댓글. 재개발 무산되면 우리 집값 폭락하는 거 아시죠? 세 번째 댓글.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나 봐. 네 번째 댓글.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네요. 댓글이 계속 이어졌어요. 서은채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허무함 때문이었어요. 군대에서 문제 일으켜 쫓겨났다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정상적으로 전역했어요. 하지만 이 글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학부모 단톡방 캡처 이미지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커뮤니티에 올린 거였어요. 학부모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1204호 여자 조심하세요.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 줄 것 같아요. 맞아요. 폭력적인 사람 같던데. 학교 앞에서 싸움 일으킨 거 아이가 봤대요.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서은채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강물이 검게 빛났습니다. 밤이었으니까요. 불빛들이 물에 반사됐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서은채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어요. 걸어서 왔거든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어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1204호. 자신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문에 뭔가 써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빨간 페인트였어요. 큼지막하게 써 있었습니다. 나가라. 두 글자였습니다. 서은채는 한참을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빨간 페인트가 손에 묻었습니다. 마치 피처럼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최태준 일당일까요? 아니면 주민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어요.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떡볶이 골목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은채는 알고 있었어요. 저 평화는 가짜라는 것을요. 세면대로 갔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빨간 페인트가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수구로 사라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은 그저 지친 얼굴만 비쳤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동네 커뮤니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글이 더 올라와 있었어요. 1204호 문에 낙서 생겼던데 누가 한 거예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업자득 아닐까요? 동네 분위기 흐리니까 그런 거죠. 서은채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떡볶이 골목의 불빛이 점점 꺼지고 있었어요. 하나씩 천천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상인들이 문을 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은채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3번, 4번, 5번.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태준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어때, 기분이? 동네 분위기 좀 바뀌었지? 서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준은 계속 말했어요. 커뮤니티 글 봤냐고 물었습니다. 문에 낙서도 생겼다며 웃었어요. 이제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도 등 돌렸고 학부모들도 피한다고 했어요. 떡볶이 골목 상인들도 겁먹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아무도 안 도와줄 텐데. 서은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태준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혼자였습니다.
박수희는 이미 등 돌렸고 김순희는 딸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다른 상인들은 더욱 겁먹었을 겁니다. 주민들은 자신을 문제아로 봤어요. 학부모들은 자신을 위험인물로 여겼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이사 갈 거냐, 계속 버틸 거냐. 근데 말이야. 최태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계속 버티면 진짜 위험해질 거야.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은채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우는 거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말로 혼자였어요.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인데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약자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자신이 가장 약한 사람이 됐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서은채는 눈을 닦았어요.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물은 없었어요.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왜 울었을까? 이 정도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는데 707수색대에서 훈련받을 때 이보다 힘든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어요. 그게 달랐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최태준의 전화번호가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향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항복하겠다고 말할까? 이사 가겠다고 할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기철 수희였어요. 서은채는 놀랐습니다. 박수희가 왜? 문을 열었어요. 박수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서은채 씨,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수희가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비비작거리고 있었어요. 서은채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박수희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 박수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어요. 진술서였습니다. 새로 작성한 거였어요. 서은채는 봉투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목격 진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제 저녁 떡볶이 골목에서 본 것을 상세히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자보다 양심이 중요합니다. 박수희가 말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자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거짓말하는 할아버지 말고요. 서은채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였어요.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박수희가 일어섰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다시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거 전부요. 박수희가 나가고 서은채는 진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박수희의 글씨였어요. 삐뚤빨뚤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모든 장면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어요. 최태준이 먼저 공격했다는 내용, 서은채가 정당방위를 했다는 내용,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겁이 나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서은채 씨가 옳았습니다. 서은채는 진술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함께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김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더 서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이와 떡볶이 골목 상인 5명이 서 있었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아가씨, 우리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6명이 소파와 바닥에 앉았어요. 김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상인 모임이 있었다고 했어요. 떡볶이 골목 상인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대륙건설 담당자가 왔다고 했어요. 재개발 보상금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서원채를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다들 고민했어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김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 계신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60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대 가게를 하는 박 사장이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이 골목에서 30년 장사했습니다. 30년 동안 조폭들한테 시달렸어요. 이번에 안 싸우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말했습니다. 김밥 가게 사장님, 튀김 가게 사장님, 문방구 사장님, 붕어빵 가게 사장님.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무섭지만 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물러서면 끝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싸울게요. 김순희가 서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손을 내밀었어요. 서은채는 그 손들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명이 함께였어요. 상인들이 돌아가려는데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3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503호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들어왔어요. 거실에 상인들이 있는 걸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IT 회사 다닙니다. 커뮤니티 글들 이상해서 추적해봤어요. 여성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서은채에게 건넸어요. 허위 정보 유포한 계정들이요. 전부 같은 IP 주소에서 접속했어요. 추적해보니까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대륙건설 홍보팀 사무실이었어요. 문자 발송도 마찬가지고요. 서은채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든 정보는 엄청났습니다. 증거였어요. 대륙건설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한 증거였습니다. 이거 경찰에 제출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제 연락처도 드릴게요. 필요하면 증언하겠습니다. 여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수진 마이너스 시스템 보안 전문가. 정수진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무서워서 못 나섰다고 했어요. 하지만 커뮤니티 글들이 너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 눈으로 보니 조작된 게 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2딸 키우는 엄마예요. 이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정수진이 모자를 더 눌러쓰고 나갔습니다. 상인들도 하나씩 인사하고 나갔어요. 김순희가 마지막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다시 만나요. 작전회의 해야죠. 문이 닫혔습니다. 서은채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손에 USB와 명함, 그리고 박수희의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떡볶이 골목의 불빛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수희, 김순희, 상인 5명, 정수진, 8명이 함께였어요.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용기 있는 8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어요. 최태중과 대륙건설은 아직 모를 겁니다. 자신들의 거짓말이 모두 추적됐다는 걸요.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은채는 USB를 손에 쥐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대륙건설의 여론 조작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IP 추적 기록, 계정 생성 이력, 문자 발송 내역.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이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수희의 진술서도 가방에 넣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서은채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또 변호사일까? 하지만 남자가 꺼낸 건 경찰 신분증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강력계 이준호 경사입니다. 서은채는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경찰이 왜 여기에? 이준호 경사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어려우니 잠깐 동행해달라고 했어요. 서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내 카페로 이동했어요. 아침 일찍이라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이준호 경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내 서은채에게 보여줬어요. 최태준의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조직도도 그려져 있었어요. 이준호 경사가 말했습니다. 2개월 전부터 최태준 조직을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파일을 자세히 봤습니다. 최태준의 이력, 조직 구성원, 활동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학교와 폭력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떡볶이, 골목 상인 협박, 학부모 위협, 기물 파손.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경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CCTV는 항상 꺼져 있었고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었다고 했어요. 신고가 들어와도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은채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일주일 전 학교 정문 앞 사건 때부터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중령님의 행동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준호 경사가 말했습니다. 서은채가 나선 후 최태준이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생겼다고 했어요. 서은채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준호 경사에게 건넸어요. 이거 대륙건설 여론 조작 증거입니다. IT 전문가가 추적한 거예요. 이준호 경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IP 추적 기록, 계정 정보, 문자 발송 내역.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필요했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희의 진술서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준호 경사가 읽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격자 증언도 확보됐다고 말했어요.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최태준 긴급 체포와 대륙건설 압수수색 영장이요.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조심하세요. 이준호 경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은채도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줬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헤어졌어요. 이준호 경사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서은채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경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김순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가게로 오세요. 상인들이랑 회의 있어요. 서은채는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다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업무에 집중했어요. 동료들이 여전히 거리를 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떡볶이 골목으로 향했어요. 김순희 가게에 도착한 건 7시였습니다. 가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순희와 상인 5명이었어요. 박 사장, 김밥집 사장, 튀김집 사장, 문방구 사장, 붕어빵집 사장.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은채가 들어서자 자리를 내줬어요. 가운데 앉았습니다. 김순희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대륙건설 사람들이 또 왔었어요. 보상금을 2배로 올려주겠대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은 똑같았다고 했어요. 서은채를 돕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어요. 자기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같이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륙건설 사람이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보상금 한 푼도 못 받을 거라고 문방구 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30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켰는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굴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동의했어요. 서은채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경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은채가 오늘 아침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준호 경사를 만난 것, USB와 진술서를 제출한 것, 영장 청구 중이라는 것. 상인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은채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이틀 동안이 가장 위험합니다. 최태준이 마지막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순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김순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학원 끝나고 나왔는데 남자들이 따라온대요. 서은채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학원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김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300m 떨어진 곳이라고 했어요. 서은채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다시 묶었어요. 김순희와 함께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골목을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김순희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학원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밖에 나와 있었어요. 김순희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반대편 골목을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남자 3명이 따라갔어요. 서은채가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골목이 좁았어요. 가로등이 희미했습니다. 50m쯤 들어가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서은채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최태준과 부하 2명이 초등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김순희의 딸이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최태준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협박하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전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준, 서은채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최태준이 고개를 학교 앞 금연입니다. 거기서 당장 담배 끄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학교 정문 앞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아침 등교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담배 연기가 아이들 사이로 퍼져나갔거든요.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보이는 그녀. 하지만 놀란 상황을 바라보던 박기철 수위의 눈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방끈 안쪽에서 반짝이는 금속줄. 그건 군번줄이었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30년 전통의 떡볶이 골목으로 유명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몰려와 떡볶이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곳이었어요. 김순희 사장님의 순인의 떡볶이를 비롯해 5개의 작은 가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 냄새, 튀김 기름 타는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림. 이 골목의 오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이곳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륙건설이 발표한 대형 프랜차이즈 단지 재개발 계획 때문이었거든요. 30년 터전이 하루아침에 철거 대상이 된 겁니다. 상인들에게 통보서가 날아왔고 그들을 압박하는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협박 전화가 오고 가게 유리창이 깨지고 밤이면 수상한 차들이 골목을 배회했어요.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는 대답뿐이었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모두 알았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등교하는 아이들이 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파란 교복을 입은 초등학생들이 3, 4, 5 모여 걸었어요. 어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어떤 아이는 친구와 장난치며 걸었습니다. 가을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박기철 수위는 평소처럼 정문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는 이 학교에서 15년째 근무 중이었어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걸음걸이가 불편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보냈거든요. 그때 학교 정문 바로 앞 떡볶이 가게 앞 공터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최태준과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42세의 최태준은 지역 폭력 조직 간부였습니다. 대륙건설로부터 떡볶이 골목 철거 작업을 맡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는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하 3명은 그보다 덩치가 컸어요. 최태준이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부하들도 하나씩 받아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4번 켜졌어요. 담배 연기가 아침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등교하던 아이 몇 명이 기침을 했어요. 얼른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기철 수위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 금연구역이었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지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아이들 바로 앞에서요. 박수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달간 떡볶이 골목을 괴롭혀온 바로 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선을 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그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박수희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걸음이 느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10m 거리가 참 멀게 느껴졌어요. 형님, 여기 금연구역 아닙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수희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학교 금연구역 안내문 복사본이었어요.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규정상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 금연구역인데요. 최태준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박수희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뭐, 이 늙은이가 지금? 부하 중 덩치 큰 남자가 박수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박수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그림자가 박수희를 덮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말댔구야. 남자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수희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는데 법으로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태준이 그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한 손으로 구겨버렸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겨진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수희는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최태준의 부하가 박수희의 모자를 탁 쳤습니다.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색 모자가 먼지 낀 바닥에 굴렀습니다. 박수희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넘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난간을 잡고 버텼어요. 등교하던 아이들 몇 명이 그 장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떤 아이는 그냥 얼른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나가던 학부모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못 본 척했습니다. 야, 할배. 다음부턴 보이지도 마라, 알았어? 박수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다니. 15년간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서류, 제가 죽겠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최태준과 부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 흰색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출근길인 듯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구겨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천천히 펴서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박수희에게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수희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여자 뭔가 다르다.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다르다. 여자가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햇살이 종이를 비췄어요.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보건법 재구조이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절대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어요. 최태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당신 누구야?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여자가 가방을 어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손으로 가방끈을 잡고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방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뭔가를 반짝이게 했어요. 박수희는 그걸 봤습니다. 가방끈 안쪽에 부착된 금속줄, 얇고 은색이었어요. 군번줄. 박수희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40년도 더 전 일이지만 군번줄은 잊을 수 없었거든요. 저분 군인이었나? 순간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준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30대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서은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아줌마, 여기서 법 타령하지 마. 우리는 이 동네 아는 사람 많아. 부하가 덧붙였습니다. 과태료? 그거 누가 물리는데? 경찰이 물리죠. 서은채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요.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 앱을 실행했어요. 빨간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요. 최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서은채 얼굴 쪽으로 뿜었어요. 하지만 서은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줌마, 세상 참 용감하게 사네. 혼자 사나? 혼자 삽니다. 그리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서은채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위협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자. 처음 보는 타입이었습니다. 최태준의 부하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움직였습니다. 박수희의 어깨를 떠밀었어요. 박수희가 비틀거렸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균형을 잡기 힘들었거든요. 넘어지려는 순간 서은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박수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균형을 잡게 해줬어요. 서은채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부드럽게 받쳐줬어요. 박수희는 그 손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 손이 아니야.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훈련으로 단련된 손이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은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박수희를 안전하게 세워주고 나서야 최태준 일당을 다시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워졌어요. 최태준의 부하가 서은채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큰 손이 서은채의 어깨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닿기 전에 서은채가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가볍게 하지만 정확하게요. 그리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굽혀졌어요. 하지만 서은채는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목 관절의 정확한 지점을 눌렀을 뿐이었어요. 관절기였습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기술이었거든요. 폭행은 형법 제260조 위반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차분한 목소리로 법조항을 말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부하는 손목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어요. 여자한테 당했다는 수치심이요. 등교하던 학부모 몇 명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꺼낸 사람이 있었어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최태준은 그걸 봤어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최태준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서은채를 째려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아침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작 종이 울렸어요. 8시 30분이었습니다. 자, 선택하세요. 서은채가 최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군인 특유의 리듬이 있었어요. 짧고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첫째, 사과하고 담배 끄고 가시든지. 둘째, 흡연 구역으로 이동하시든지. 셋째, 쓰레기 치우고 가시든지. 3가지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할지 눈치를 봤습니다.
주변에선 학부모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5초 드릴게요. 서은채가 덧붙였습니다. 최태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를 크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일단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졌어요. 발로 비벼 껐습니다. 좋아. 오늘은 봐주는 거야. 담배꽁초 주우세요. 서은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최태준이 멈춰섰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 경범죄 처벌법 위반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대단한데. 누구야? 최태준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굴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아, 알았어. 최태준이 담배꽁초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하들도 자기 담배꽁초를 주었어요. 주변 학부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저 무서워 보이는 조폭들이 담배꽁초를 줍다니. 최태준이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움직였어요.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준은 차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봐주는 거야. 다음엔 각오해. 서은채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저는 항상 각오하고 삽니다. 매일이 훈련이거든요. 검은색 승용차가 떠나고 학부모들도 하나둘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박수희만 그 자리에 남았어요. 서은채가 구겨진 안내문을 펴서 박수희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규정은 지켜져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혹시 저 사람들 보복하러 오진 않을까요? 서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 겁니다. 예,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으니까요. 박수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은채가 가방을 다시 매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확실하게 대응하면 되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군인의 눈빛이었어요. 박수희는 다시 한번 서은채의 가방끈을 봤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금속줄.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서은채가 학교를 지나 출근길로 향했습니다. 박수희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6시, 서은채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전역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직 풀지 않은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떡볶이 골목의 간판들이 네온 사인으로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서은채는 재킷을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그녀의 루틴이었거든요.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체력 유지, 주변 환경 파악.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김순이었습니다. 50대 중반 떡볶이 골목에서 25년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녀는 서은채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아침에 그 일 제가 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김순이의 눈가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서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혹시 시간 되면 우리 가게 들러요. 떡볶이 한 접시 드릴게요. 김순이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올까? 아니, 확실히 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혼자 오지 않겠죠. 조깅을 마치고 떡볶이 골목을 지나가던 저녁 8시였습니다. 김순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차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최태준과 그의 부하 6명이었어요. 마침 잘 나왔네. 최태준이 서은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김순이가 가게 문을 잠그려다 멈췄어요. 박수희도 퇴근길이었는지
골목 끝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어요. 남자가 7명이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참 기분 나빴거든. 최태준이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어요. 아줌마, 용감한 건 좋은데 말이야.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서은채는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킷 지퍼를 올렸어요. 10월 저녁이라 쌀쌀했습니다. 지금 밤 8시입니다. 주택가 소란행위 금지 시간이에요. 또 법 타령이야? 최태준의 부하 중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오늘은 법으로 안 되거든. 우리가 7이고 너 혼자잖아. 서은채가 박수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뒤로 가 계세요. 박수희는 떨리는 다리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순희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7 남자와 1 여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최태준이 손짓했습니다. 부하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오른쪽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은채는 고개를 살짝 숙여 피했어요.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앞으로 당기며 발을 걸었습니다. 쿵! 첫 번째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어요. 서은채는 허리를 숙이며 그의 팔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어깨로 밀어냈어요. 세 번째 남자가 옆에서 발로 찼습니다. 서은채는 그 발을 잡아 비틀었어요. 남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네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서은채는 뒤로 돌며 그의 다리를 걸었어요.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단 10초, 4명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최태준과 남은 부하 2명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희가 가게 문을 살짝 열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박수희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너 도대체 뭐야? 최태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서은채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신분증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육군 특전사 707수색대 소령 서은채입니다. 박수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역시 군인이었어. 골목 안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 여자 군인이래. 소령이면 엄청 높은 거 아니야? 최태준은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군인? 그게 뭐 대수야? 여기는 민간이잖아. 맞습니다. 민간이죠. 서은채가 신분증을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간인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당방위로 대응했다고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손목을 부여잡거나 다리를 절뚝이며 차로 돌아갔어요. 최태준도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좋아.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승합차 2대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김순희가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나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박수희가 다가왔습니다. 서은채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 분명 다시 올 겁니다. 서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녀는 가방을 다시 메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김순희와 골목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도착했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엔 더 재미있을 거야. 마이너스 최태준. 서은채는 문자를 삭제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학교 정문이 보였어요. 내일 아침에도 아이들이 저기를 걸어갈 겁니다. 안전하게. 그게 중요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증인, 증거. 군대에서 배운 대로였습니다. 기록은 무기가 됩니다. 증거는 방패가 되거든요. 밤 11시. 창밖을 보니 검은색 승합차가 학교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서은채는 커튼을 쳤어요. 내일은 더 치열할 겁니다.
최태준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서은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떡볶이 골목을 지키는 전쟁. 과연 서은채는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태준 뒤에 숨은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서은채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손목을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약간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상대방을 제압할 때 생긴 거였어요. 통증은 없었습니다. 익숙한 감각이었으니까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어요. 재킷을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은채는 잠시 멈췄어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한석주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양복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서은채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 사는지 안다. 명함을 내밀었지만 서은채는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은채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20분. 출근 시간이 촉박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복도 끝 계단 쪽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 참으로 이동했어요. 구두 굽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딱딱 딱딱. 계단 참에 도착하자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한석주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열었어요. 그 동작이 묘하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서은채에게 내밀었어요. 고소장이었습니다. 제목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폭행 피해 사건 고소장. 고소인 명단에 최태준 외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서류를 받아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정당방위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술서였어요. 맨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기철. 서은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제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서류는 차가웠어요. 박수희가 어둡고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수희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녹화 기록 확인서였어요. 어제 저녁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녹화가 안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전원을 껐다 켰다고 했어요.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CCTV를 끄고 집단으로 공격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네 번째 서류가 나왔습니다. 합의서였어요. 조건은 3가지입니다. 공개 사과 간섭 금지 서약, 합의금 300만 원. 합의는 안 합니다. 변호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서은채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굽이 계단을 치는 소리가 울렸어요. 딱딱 딱딱. 변호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은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층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곧게 펴고 걸었어요. 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출근길이었거든요. 학교 정문이 가까워졌어요. 박기철 수위가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정문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서은채가 학교 정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박수희와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10m, 5m, 3m. 박수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은채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수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서은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수희를 지나쳐 계속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수희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구부정한 어깨, 떨리는 입술, 회피하는 눈빛. 그 모든 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서은채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학교가 멀어졌습니다. 떡볶이 골목도 작아졌어요. 김순이 가게에 빨간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인의 떡볶이. 저 간판은 25년째 저기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했습니다. 버스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막혔습니다. 30분 후 회사가 있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빌딩 숲 사이를 걸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습니다. 모두 바빴어요.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은채도 그들 사이에 섞였어요. 회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9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검은색 슬랙스.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9층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서은채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억지였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은채 씨. 좋은 아침입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 많은 빌딩들, 저 많은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불의에 맞서 싸울까요?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겠죠. 박수희처럼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업무 관련 메일이 20개쯤 와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박수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이요. 변호사가 내민 진술서의 도장이요. 옆자리 동료가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습니다. 서은채는 조금 피곤하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막막한 거였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화면에 뜬 업무 자료를 바라봤지만 글자들이 흐릿했어요. 숫자들이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지만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었어요. 회의에 참석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동료들이 일어서며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서은채는 전화 통화가 있다며 먼저 가라고 했어요. 사무실이 조금씩 비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먼저 가세요. 전화 통화 좀 하고 갈게요. 책상 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어요. 모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어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결정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식당으로 가는 사람들, 편의점으로 가는 사람들, 모두 평범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진동이 책상을 때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은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받았어요. 사무실 한쪽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동료들이 돌아올까 봐요.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최태준이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났냐며 비웃었어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고 말했어요. 서은채는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태준이 크게 웃었어요.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하라고요. 하지만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냐며 조롱했어요. 전화 너머로 담배 피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이터 소리도 들렸어요.
그가 한 모금 빨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냐고요. 주민들도 다 겁먹었고 증인도 입 다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김순인의 딸 이야기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예쁘다고 했어요. 오늘 학원 간다던데. 서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최태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했어요. 서은채가 물러서지 않으면 저 아이가 다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혼자 영웅 놀이하다가 무고한 아이가 다치면 그게 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서은채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싸우면 김순이 딸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물러서면 떡볶이 골목이 사라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서은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점심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화면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 2시, 3시. 오후도 끝없이 길었어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동료가 의견을 물었을 때 좋다고만 대답했어요.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면서요.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짐을 챙겼습니다. 서은채도 가방을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질 것 같았어요. 은채 씨, 같이 저녁 먹을래요? 네, 좋아요. 회사 근처 삼겹살집으로 갔습니다. 동료 셋이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었습니다. 동료들이 회사 이야기, 주말 계획 이야기를 했어요. 서은채는 듣는 척만 했습니다. 동료가 다시 한번 걱정하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냐고요? 서은채는 그냥 피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익숙해졌어요. 8시가 넘어서야 식사가 끝났습니다. 동료들과 헤어지고 지하철을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붐볐어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은채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빛이 깜빡이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어요. 어둠과 빛이 반복되는 터널 속이요. 지하철이 멈췄다 출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모두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반겼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거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왠지 쓸쓸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창문을 열었어요.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떡볶이 골목의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순인의 떡볶이,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저녁 조깅을 하려고요. 하지만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떡볶이 골목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김순이를 마주칠지도 몰랐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 딸이 위험합니다라고? 대신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동네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새 글이 몇 개 올라와 있었어요. 대부분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택배 관련, 반려견 관련, 주차 관련.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9시 30분이었어요. 서은채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김순이였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김순이는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을 비비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따라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학원 선생님이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어요. 서은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애가 겁에 질려서 울면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딸이 너무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서은채가 김순희의 손을 잡았어요. 김순희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닙니다. 김순희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나서는 바람에 사장님 가족이 위험해진 거예요. 김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더 꺼냈어요. 사진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 젊은 김순희와 남자가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김순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라고요. 20년 전에 조폭들한테 맞아 죽었다고 했어요. 김순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때도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자리가 좋다고 보호비 내라고 했다고요. 남편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자신은 겁쟁이였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도 제대로 못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목격자가 없다고, 그냥 덮였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김순희가 서은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가씨를 보니까 남편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20년 전 그때 자신이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싸워야 했는데 하고 말했어요. 김순희의 손이 서은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씨, 저 이번엔 안 도망칩니다. 우리 딸이 무서워하지만 그래도 싸워야 해요. 사장님, 김순희가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또 후회할 것 같다고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어제 골목에서 본 거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게 블랙박스도 있다고 했어요.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은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함께 서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아가씨가 용기 내줘서요. 김순희가 돌아가고 서은채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떡볶이 골목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김순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떨리지만 단단했던 그 손이요. 20년 전 남편 이야기를 하던 그 눈빛이요. 서은채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떡볶이 골목을 지켜주세요. 내용을 적었습니다. 최태준 일당이 어떻게 골목을 괴롭히는지, 상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글을 다 쓰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글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조회수만 조금씩 올라갔을 뿐이었어요. 댓글은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서은채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떡볶이 골목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서은채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최태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박수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이요. 변호사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는 말이요. 하지만 김순희가 있었습니다. 떨리면서도 함께 서겠다고 한 그 사람이요. 서은채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태준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더 강하게 압박해 올 거예요. 하지만 서은채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창문 쪽을 봤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어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서은채는 커튼을 쳤어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더 치열할 겁니다. 최태준은 김순희를 압박할 거예요. 하지만 김순희는 20년 전 후회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싸우겠다고 했어요. 서은채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잠이 왔어요.
떡볶이 골목을 지키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서은채에게도 편이 생겼어요. 과연 그들은 최태준과 그 뒤에 숨은 진짜 적에 맞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흘이었어요. 서은채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동네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서은채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평소엔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주머니가 서은채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서은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탔어요. 서은채도 타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서은채 코앞에서 닫혔어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학교 앞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인사하던 학부모들이 서은채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빨리 지나갔어요.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언니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서은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떡볶이 골목을 지나갈 때도 느꼈어요. 상인들이 서은채를 보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순이만 밖에 나와 있었어요.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크게는 못했어요. 다른 상인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전처럼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같이 가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은채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요. 사무실 책상에서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못 들은 척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새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204호 여자 때문에 우리 동네 난리. 글을 눌러 읽었습니다. 서은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었습니다. 저 여자 군대에서 문제 일으켜서 쫓겨났대요. 두 번째 댓글. 재개발 무산되면 우리 집값 폭락하는 거 아시죠? 세 번째 댓글.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나 봐. 네 번째 댓글.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네요. 댓글이 계속 이어졌어요. 서은채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허무함 때문이었어요. 군대에서 문제 일으켜 쫓겨났다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정상적으로 전역했어요. 하지만 이 글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학부모 단톡방 캡처 이미지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커뮤니티에 올린 거였어요. 학부모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1204호 여자 조심하세요.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 줄 것 같아요. 맞아요. 폭력적인 사람 같던데. 학교 앞에서 싸움 일으킨 거 아이가 봤대요.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서은채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강물이 검게 빛났습니다. 밤이었으니까요. 불빛들이 물에 반사됐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서은채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어요. 걸어서 왔거든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어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1204호. 자신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문에 뭔가 써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빨간 페인트였어요. 큼지막하게 써 있었습니다. 나가라. 두 글자였습니다. 서은채는 한참을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빨간 페인트가 손에 묻었습니다. 마치 피처럼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최태준 일당일까요? 아니면 주민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어요.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떡볶이 골목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은채는 알고 있었어요. 저 평화는 가짜라는 것을요. 세면대로 갔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빨간 페인트가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수구로 사라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은 그저 지친 얼굴만 비쳤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동네 커뮤니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글이 더 올라와 있었어요. 1204호 문에 낙서 생겼던데 누가 한 거예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업자득 아닐까요? 동네 분위기 흐리니까 그런 거죠. 서은채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떡볶이 골목의 불빛이 점점 꺼지고 있었어요. 하나씩 천천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상인들이 문을 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은채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3번, 4번, 5번.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태준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어때, 기분이? 동네 분위기 좀 바뀌었지? 서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준은 계속 말했어요. 커뮤니티 글 봤냐고 물었습니다. 문에 낙서도 생겼다며 웃었어요. 이제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도 등 돌렸고 학부모들도 피한다고 했어요. 떡볶이 골목 상인들도 겁먹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아무도 안 도와줄 텐데. 서은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태준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혼자였습니다. 박수희는 이미 등 돌렸고 김순희는 딸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다른 상인들은 더욱 겁먹었을 겁니다. 주민들은 자신을